방금 소개받은 전한영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오늘 저희 차관님이 원래 초청 연사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좀 바쁘셨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일국 분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더 핵심 보직에 있는 국장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국장님들이 코로나 확진되신 분도 계시고 자녀분이 또 확진이 돼서 밀접 접촉이 돼가지고 돌고 돌아 제가 왔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농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료 중심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경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이 다 돼가네요.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럽게 출범할 때 어느 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농촌이 정말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농가들의 농가 소득의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쌀값이 역대 최저값을 기록하고 있었고 농촌의 소멸 문제나 인구 고령화, 농촌 인구 고령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식량 정책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장 큰 이슈가 쌀값 회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쌀 소비가 워낙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쌀 농가들이 쌀 말고 그 외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쌀이 항상 구조적으로 공급 많이 문제가 시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그때 문재인 정부 최초 처음 출범할 때 가장 시급한 현안은 쌀값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7년부터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쌀값을 회복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지나고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어느 때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농업과 농촌을 바꿀 수 있고 하나의 도약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4년 반이라고 적었는데 아직 5년이 안 돼서 4년 반이라고 적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 성과를 몇 가지 좀 추려서 저희가 의미 있게 볼 만한 과제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농업 그리고 우리의 식품 이것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글로벌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쌀 공급 과잉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매년 개도국 특히 식량 부족 국가에 대해 쌀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6.25 전쟁 이후에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국가라고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농업 기술들 사실 저희가 굉장히 좁은 면적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을 영위해 오다 보니까 우리 나름의 기술도 상당히 발전이 돼 있다.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계속 전파하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의 농업을 세계에 많이 알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가진 이런 고유한 식문화와 우리의 발효로 대표되는 전통 식품들 이런 것들이 한류 열풍과 맞물리면서 농식품 수출도 미학적으로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농식품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0억 불을 돌파한 첫 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계속 많이 전파를 했던 이런 또 하나의 성과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과제가 스마트 농업이 확산됐다는 겁니다. 스마트 농업은 시대적으로 인구 고령화라든가 농촌 현장에 부족한 인력들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업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이런 ICT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농업과 접목이 돼야 하는 그런 시대적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스마트 농업을 최초로 확산시켜 왔다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 농업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8대 핵심 선도 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면서
이 정부 들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왔던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무엇보다도 이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인력들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팜 형식 밸리를 2개선을 완료를 했고 2개선은 지금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팜과 관련된 교육, 실습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나온 졸업생들에게 임대형으로 스마트팜을 보급을 하고 이런 스마트팜을 통해서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추진하자라고 추진을 해왔고요.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팜 기술을 가지고 지금 카자흐스탄에 시범 공식도 나갔습니다만 해외 진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생산된 농수산물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좀 발전된 기술, 기자재 이런 것들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질 부분과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이전과 좀 달리했던 게 어떤 농산물 바우처라든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보급하는 등의 우리 국민들 중에도 특히 좀 취약하다고 영양학적으로도 취약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 동물 복지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들도 좀 시도를 하면서 확산시켜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현장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교통 문제. 사실 농촌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급할 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매번택시 같은 나름의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네이밍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가장 애로점 해소해주는 정책,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재인 정부에서의 성과가 공익직불제를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직불제라고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농업이 어떤 경제적 가치로만 보상받을 수 없다. 농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걸 판매함으로써 나오는 소득뿐이 아니라 비교역적 기능, 경제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환경을 유지한다든가 흔히들 얘기하듯이 농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논에 있는 특히 홍수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이런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시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전을 하자. 가장 대표적으로 이 직불제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EU라고 할 수 있습니다. EU는 오래전부터 직불제를 굉장히 많이 들렸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전부터 이제 직불제를 추진을 해왔죠. 그런데 그거는 농농업 직불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쌀에 대한 직불제만 추진을 해와서 쌀농가에 대해서만 면적 베이스로 직불제를 추진을 해왔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이 그렇게 면적을 중심으로 단순히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만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불제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쌀만 직불제를 주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런 직불제의 소득 효과를 노리면서 쌀을 계속해서 재배를 했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은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농가들은 이 직불제 기술에 대해서 쌀농사에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공급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직불제를 면적에 기초해서 면적당 단가로 지불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많은 대규모 농가일수록 직불금을 많이 수령해가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모화가 되면 어느 정도 그 규모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까지 그런 면적 베이스로 해서 많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 그동안 많이 제기가 돼 와서 이 공익직불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직불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많을수록 많이 받아가더니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익직불제를 기본직불과 선택으로 구분을 했는데, 기본직불 안에서도 소농인 직불, 소농인 농가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직불제를 지급을 하고 그 위에는 이제 면적 베이스로 가되 면적도 구간을 차등화해서 면적이 작은 농가일수록 더 많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일단 이렇게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 쌀 중심의 그 직불제를
쌀과 밭을 포함한 농지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로 직불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직불제가 지급되던 규모가 한 6조 2천억, 6조 4천억, 뭐 3천, 2, 3천억 정도 됐었는데 이 직불제를 도입을 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2조 4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조 4천억 정도로 이제 농가들에게 직불제 지급을 하게 되고, 이제 뭐 당선 차기 정부가 정해졌습니다만 양쪽 정당 모두에서 공약으로 공익직불제 지금 2조 4천 수준을 5조 원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라는 공약은 다 들어있었고요. 뭐 두 개 정당이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농촌 분야에는 그때 제시됐던 공약들이 큰 차이가 많이 없었고 그런 것들을 농촌에 대한 시각, 문제점을 인식하는 그런 것들은 좀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중소농을 배려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키우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산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 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직불제를 지급하면서 그러면 이 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에 과연 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적이고 생태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제시가 됩니다. 아니면 뭐 농약을 과도하게 치다든가 비료를 살포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산물 같은 것, 폐기물 같은 것들도 방치하다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농업의 부작용,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익직불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준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 사용도 적정량을 준수하고 농지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하는 친환경적인 의무들을 농가가 준수할 수 있도록 준수했을 경우에만 직불제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농업이 이제 더 이상 환경을 해치지 않고 환경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제도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부분이 이제 농가 소득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 가구에 비해서 농가 가구들의 소득이 50% 수준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2017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값이 가장 주도적으로 농가의 수출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농가 소득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쌀값 회복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작물의 수급 안정 노력들 이런 걸 통해서 농가 소득이 이 정도 들어와서 가장 최초로 4,500만 원을 기록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분이 가축 질병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가축에도 질병, 바이러스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보셨겠고 굉장히 불편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AI가 한번 터지면 지역마다 통제하고 지나다니는 차량 소독하고 이런 문제들이 늘상 발생했었던 일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질병 AI는 여전히 발생이 됐었고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에게 가장 치사하고 굉장히 너무 치명적인 병이 들어옴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이제 커버하느냐, 그걸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전과 비교해 보면 AI를 옮기는 야생 조류들은 철새들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고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저희는 그런 위기에 계속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굉장히 좀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방역 조치를 함으로써 여기 표에 보시듯이 야생 조류에서 발견되는 야생 조류 채취는 바이러스 채취는 많이 됐지만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많이 검출이 안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 정부 들어와서 가축 방역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이런 효과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ASF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멧돼지에 감염돼서 사체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사육하는 농가들은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강원도 북부 이쪽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지금 최근에 한 2년간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것도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분이 이제 농지 문제입니다. 농지 문제도 늘 조직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던 문제입니다. 농지에 대한 불법 투기 문제,
농지 전용이 무분별하게 되면서 식량 안보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농업 생산 기획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도 있었고 문제도 사실 나타났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테마초 LH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손을 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농지 문제가 굉장히 농지 소유자들한테는 이해관계가 크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도 사실 손을 못 댔던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LH 농지 투기 이런 사태가 어떻게 보면 이 농지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농지에 대한 이런 시스템, 관리하는 시스템이 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이 발전 속도에 맞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지 원부라는 걸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필지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농지 소유자 거주지에서 관리하는 이런 좀 부정한 문제도 있었고, 사실 전수조사를 그렇게 뭐 여러 번 한 것도 아닙니다. 농지를 불법적으로, 원래는 자경 관련 이사는 해야 농지 소유가 가능한 우리나라 경자 유전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농지 전용의 예외적 사례를 두다 보니까 농지가 상당히 무분별하게 전용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필지경 농지 대상이라는 걸 전면 개정하면서 전수조사를 거쳐서 농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에서 했던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글로벌하게도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인정해주는 이런 가치도 있었고, 우리 농업을 구조적으로 좀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기반들을 하나 닦았다,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농정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업무 주식 여건과 방향인데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연초에 저희가 올해 이런 업무를 하겠다라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9월이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또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당이 다르거나 계층이 다르거나 그렇게 하고 해서 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과제들이 새 정부에서 이어질 수 있는,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그렇게 갈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 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업 인구, 아까 농가 인구수가 4.3% 말씀하셨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소멸 문제, 지방 소멸론이 나오면서 농촌이 이대로 놔뒀다가는 소멸되지 않겠냐, 이런 위기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문제고요. 대외적으로는 이런 탈탄소 산업 구조, 이것은 세계적 추세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농업에도 농촌도 저런 숙제를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코로나19의 변수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품산업위원장님께서 학교 급식이 막혔다고. 코로나로 인해 국민 전체가 어렵고 여러 산업이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농업 분야도 다른 산업 못지않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큰 문제가 인력 이동이 차단되면서 농촌 현장에 지금 일할 사람, 노동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먼저 대두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 급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 급식이라든가 특히 화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코로나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요. 그뿐 아니라 농촌뿐 아니라 농업과 또 연관이 된 우리 외식업 같은 경우, 외식업이나 식품 가공업은 우리 농산물의 가장 큰 수요처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집에서 신선 농산물을 사다가 조리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외식을 통한 소비, 지출이 거의 다들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식품 소비 지출의 50%를 외식으로 소비가 합니다. 요새 또 배달 수수료까지 막차 올라가지고 더 부담이 커진 상태인데, 이런 외식업에 또 어떻게 보면 외식업이 잘 움직여주고 활성화돼야
농산물이 거기로 수요가 돼서 나갈 텐데 그런 것들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변수가 앞으로 단기적으로 농업에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소수 말씀하셨습니다만 투입제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판로를 막히고 또 공급망, 국제적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오면서 모든 투입 요소들이 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지금 당장 저희가 공물 확보가 가장 비상이 걸렸고요. 비료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투입제 가격 상승 문제도 좀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난달 가장 올 초까지 이어졌죠. 산불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재해에 대한 리스크도 좀 커진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업무 추진하고 올해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4, 5년간은 이런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업무 추진 방향을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코로나를 이제 한 단계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어떤 국가 경제를 회복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농촌 경제도 좀 회복을 시키면서 안정을 시켜가자라는 측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을까요 먹거리에 대한 소비 격차 완화 이런 등의 포용성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탄소 중립을 농업 농촌에서 어떻게 이행할 거냐 이게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진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몇 가지 추진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우리 농가 경영 안정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인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죠. 일단 국내에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유입해서 특히 젊은 청년 농부를 유입해서 농업에 좀 종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고 외국에서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입을 할 거냐 이런 부분. 또 하나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술 발전을 따라서 여러 가지 기계나 장비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중개센터를 확대하거나 외국 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특히 사람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양파, 마늘, 특히 수확하고 포장하는 부분이고 고추 수확 이런 것들입니다. 만농 사실 이제 쌀농사, 농농업 같은 경우는 거의 99%가 기계화가 돼서 농농사를 1년에 투입되는 시간이 300평당 11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사실 원거리에서 출퇴근해도 충분히 쌀농사를 질 수 있고 사실 기계로 파종하고 기계로 모심고 기계로 약치고 기계로 수확하고 수확하고는 바로 이제 RPC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사실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 다음에 요새 또 공동 작업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니까 쌀농사 상당히 이제 기계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데 밭작물은 여전히 기계화가 50%가 안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품목별로 틀립니다만 마늘 양파 같은 것은 굉장히 수확하는 것부터 포장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늘 양파도 수확도 기계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파 같은 경우에는 망 작업을 해서 마트에 가면 망으로 사게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데 다른 농산물처럼 양파도 가령 낱개로 구매를 하게 되면 사실 그 농촌 현장에서 망 작업하는 데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도 사실 없앨 수 있고 또 저희가 지금 파레트 같은 걸로 농산물, 신농산물 옮길 때 다른 것들은 낱개로 우거하는 것들은 파레트에다가 벌크로 이동이 가능한데 양파 같은 거는 망에 넣어서 망을 또 차곡차곡 섞고 하다 보니까 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기계화를 하면 상당히 필요한 인력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일들을 그런 시범 사업들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려고 하고 있고요. 농가분들이 부채도 많고 여러 가지 경영상 리스크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들 이런 걸 추진하고 하고 재해보험
재해가 기온난화도 그렇고 탄소 얘기도 나온다면 굉장히 재해가 다양해지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재해보험제도가 있습니다만 재해보험제도가 2002년에 처음 상과에 도입이 됐습니다. 아직 20년이 되다 보니까 이 역사가 깊지 않아서 현장에서 아직 불만이 많습니다. 품목에 대한 보장, 품목도 수도 적고 보장 범위도 약하다. 이런 것도 계속 올려달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도에 있습니다만은 20년밖에 안 되고 품목별로는 몇 년밖에 안 된 품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 보험회사, 보험을 운영하려면 손해율에 대한 데이터가 직접 이래야 되는데 이 직접 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시군을 하나로 그냥 보험료율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시군 안에서도 피해가 많은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지역적 차이나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보험료율을 산출할 데이터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제 개인별, 저희도 자동차 보험할 때 개인별로 사고율을 다 따지듯이 뭔가도 개인별로 죄가 얼마 있었는지 이런 손해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못 가더라고요. 6년 단위까지는 세분화시켜서 보험료율을 산출해서 지역 간의 불평등을 없애버리자, 없앨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부분 이제 수급 안정과 신용 안보입니다. 수급 안정이야 최근 물가 굉장히 폭등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저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고 물가 폭등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대외적인 요인보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항상 있어요. 값이 좋다 보면 다음에 농가분들이 또 그 장목을 굉장히 많이 싣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조절 기능을 좀 강화시켜보자. 그리고 이런 기후라든가 모든 걸 통해서 그런 과학적으로 좀 관측을 고도화해서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들을 농가들한테 제공하자.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정부가 갖고 있지 않고 민간에게 활용을 해서 민간들이 개방해서 그 민간들이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면 이런 가격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여러 가지 노력을 수반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이제 식량 안보 문제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식량 작업률은 45% 정도입니다. 곡물 작업률은 2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곡물의 20%만 국내에서 소비되고 그 20% 안에는 쌀밖에 없습니다. 쌀 말고는 밀은 0.8%, 콩은 30%가 작업률입니다. 옥수수는 작업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2천만 톤의 곡물을 매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수출을 문을 잠가버리는 나라들이 생겼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그런 나라들이 지금 특히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밀과 옥수수의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국가다 보니까 항상 지금 저희한테 이게 영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옥수수만 따져도 지금 옥수수를 저희가 한 200여만 톤 식용으로만 200여만 톤 들어와서 전분을 만들고 전분당을 만들어서 각종 과자, 공업용, 제지류 이런 데 들어가고 전분당 같은 경우는 음료, 아이스크림 이런 데 들어가는데 이 물량이 지금 재고분하고 선적해 들어오는 분이 5월까지밖에 없어요. 지금 5월 이후는 또 계약을 원래 곡물은 선물 계약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인데 이것들 다 막히다보니 당장에 급한 문제로 다가와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제일 걱정이 옥수수가 우크라이나의 농가들이 전쟁이 끝나도 지금 옥수수를 파종할 시기인데 파종을 만약에 전쟁 때문에 못하게 되면 올 가을에도 또 옥수수의 수급 문제가 나타날 거다 이런 걱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은 시급한 것은 빨리 어떻게든지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옥수수 같은 경우,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난GMO를 저희는 먹어야 되는데 난GMO를 구하기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선을 확보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당면한 문제고 장기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밀과 콩 이건 우리 국민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부분 밀콩은 좀 국내 생산이라도 최대한 늘려서 작업을 좀 해나가는 작업률을 높여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축하는 물량도 늘려가서 재배도 늘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국산밀이
한동안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차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수입 밀에 특화된 우리 밀 가공 공장들이 국산 밀에 대한 불만들, 퀄리티도 안 맞고 스펙도 안 맞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국산 밀 품종도 좀 균일화시키고 품질도 높여서 그런 쪽으로 해서 판로도 만들어가는 노력들과 같이 함께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포용성과 이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이제 확대된 대책이긴 합니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그다음 농지 연금이라든가 여성농업의 특수 건강 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포용성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추진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이 농업의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유행한 거는 이미 오래됐지만 우리 농업 분야는 그래도 좀 다른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뒤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마트 농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스마트 농업에서 여러 가지 핵심 기자재, 시설, 장비, 인력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으려면 원격에서 제어하거나 이런 기술들을 하려면 데이터, 농업과 관련된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온도, 습도부터 해서 이런 환경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자동화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을 오퍼레이션을 해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농업에서 가장 이 디지털 부분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축적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농업도 디지털로 바꿔나가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부분이 이제 온라인 거래입니다. 지금 농산물의 특히 채소, 과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야락동 도매 시장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실물이 움직이는 그런 실물 유통을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이 디지털이고 국민들한테도 어떤 비용의 절감 문제. 지금 엊그저께 저희 청사 앞에 양파 농가들이 와서 유일하게 양파만 가격이 폭락해서 양파를 갖고 와서 쏟아붓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써붙인 게 우리는 도매상에게 키로당 150원에 넘겼는데 소비자들은 키로당 2,000원에 사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항의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 안에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잔뜩 사들여서 이렇게 매점 매석하는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농산물 유통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 거래 비용, 유통 비용을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지금 발전되어 있는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 온라인 거래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택배도 받아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속박이라고 위에는 좋은 거 올려놓고 밑에는 하품 까는 이런 반응들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기술이 발달되고 있어서 어떤 영상 처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또 온라인 실시간으로 검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접목을 하면 온라인 거래도 확산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식품과 관련해서는 이제 식품 분야도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죠. 흔히 이제 푸드테크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대체 유기죠. 대체 식품. 일단 소를 더 이상 기르지 않고 세포를 채취해서 그 세포를 배양해서 고기 맛을 내게 만드는. 물론 이게 옛날에 콩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다 보니까 옛날에 콩고기나 드셔보셨겠지만 이게 사실 고기라고 할 수는 없었던 거고 그냥 콩에서 나는 고기라는 게 희소성 때문에 그렇게 섭취를 했다면 지금은 나오는 비욘드 미트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대체육들은 굉장히 퀄리티도 높아지고 고기인지 그냥 세포에서 배양인지 모를 정도로 식감도 굉장히 좋고 육즙도 나오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발전이 돼 있어서 이런 대체 식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푸드테크를 통한 식품들, 여러 가지 새로운 식품들 최근에는 고령 친화식품, 기능성 식품, 맞춤형 식품, 외식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외식 쪽과 연결해서 배달이 늘면서 발달하는 부분들이 TMR을 조금 넘어서서 RMR이라고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을 그대로 밀키트 형태로 받아보는 이런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 기술이라든가 해외에 지치지 않게 우리 분야를 만들어가면 그리고 소비자들이 직접 배달해서 주문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따져보는 게 원산지를 따져보는 식당에 가서 먹을 때는 원산지 써 있는 거 보고 그냥 대충 먹지만 내가 고를 때는 원산지를 봅니다. 그러면 그 H&M이라는 안에 말하는 배달할 때 원산지가 국산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식품과 농업이 연계가 돼서 같이 상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푸드와 관련된 식품과 관련된 기술 개발 투자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시고요. 물론 CJ나 대상, 농심 들으면 알만한 우리 식품 대기업들은 글로벌 진출도 많이 하고 자체적인 투자도 많이 해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업체가 식품업체들이 한 7천여 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종업원 10명이 안 되는 데가 90%가 넘습니다. 아직은 다들 좀 영세한 업체들이고 자생력을 가지고 오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정부가 가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우선 R&D R&D 투자액을 굉장히 늘려가고 있고요. 그 개발된 기술들을 이전을 시켜서 사업화하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첫 성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농업 기술 그리고 우리 식품의 글로벌 세계화에 확산시켜 나가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스마트팜도 수출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하나 수출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많이 못 나갔다 오시는데 간혹 나갔다 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3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죠. 오징어 게임이나 BTS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한국 거라고 하면 무조건 굉장히 열풍입니다. 어제 BTS가 무슨 저도 다이너마이트인가 저도 한 뷰가 15분 돌파했다고 기념 이벤트를 했는데 BTS가 몇 명인가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친구들이 기념으로 비빔밥을 여기서 비벼서 만들어서 먹는 거를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비빔밥이 대박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는데 하여튼 굉장히 지금 한국에 대한 열풍 그리고 한국 식품에 대한 어떤 코로나 이후에 건강을 찾으면서 한국 식품이 건강식이다, 발효식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남다르다. 프랑스에 가면 그래서 그 프랑스에 있는 한식당들은 대부분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운영했던 건데 지금은 프랑스 현지인이 한국 식당을 운영할 정도로 한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딸기 포도는 뭐 언론에도 저희가 많이 노출을 시켰습니다만 포도는 샤인머스켓, 그러니까 딸기는 뭐 매암, 금실 이런 것들이 두 개 품목을 합쳐서 작년에 수출이 1억 불을 넘겼습니다. 딸기하고 포도가 수출이 1억 불이 넘으리라고 저희 상상을 못했었는데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포도 같은 경우에 샤인머스켓은 일본 품종이었습니다. 갖고 와서 저희가 제대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거기에 필적할 만한 품종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딸기, 포도 같은 것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도 좀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고 김치도 작년에 1억 불이 넘었고 최초 20여 년 만에 흑자를 들었습니다. 수출이 흑자를 들고 물론 작년에 그 중국의 알몬 배추 파동 때문에 수입이 급감한 게 있었습니다. 수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김치나 소스, 이 장류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출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보려고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한식 열풍과 맞물려서 한식을 해외에 알리는 노력들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식 세계화를 하다가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고 잡음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국제적으로 이런 열풍 이런 상당히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정부에서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한식을 알리고 국격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농산물이 실제적으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이 이제 농촌 문제입니다. 예전에 익산의 장전마을이라고 비료 공장이 초밥을 태우면서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바람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농촌마을에 보면 이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공장 축사들이 무분별하게 마구마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토관리법상 유해시설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농촌의 경관도 해치고 주민들에게 위해도 되는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3년에 국토계획법을 바꾸면서 준농림지역, 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어버리면서 굉장히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에 좀 포커스를 가지고 농촌 공간도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위해가 되는 시설들은 좀 주거 지역하고는 격리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게. 지금 농촌에 가서 가장 큰 문제가 축사의 악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하지만 주거 지역하고 떨어질 수 있고 농촌을 농촌답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냐라는 기반에서 농촌도 사전에 농촌이란 공간을 계획적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농촌 공간 계획을 추진을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저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농촌 지역하고 정부가 협약을 해서 농촌을 재생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농촌 재생 조직 추진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업이나 농촌 쪽으로 일자리를 찾아오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 방역은 아까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저런 양동농장 모시면서 8대 의무 방역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좀 커버할 수 있도록 이게 바이러스의 침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농장 자체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농가들이 좀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게 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문제입니다. 사실 탄소 배출이 농업에도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본에서 농물을 내면서 농사를 질 때 거기서 나타나는 방황산가스 이런 것들도 탄소 가스로 인정되고요. 아시겠습니다. 소가 트림하면서 소가 우리가 내게다 보니까 반추적으로 나오니까 트림할 때 나온 메탄가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탄소 저감의 감축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탄소 사료를 개발한다든가 사육 모델을 만들어서 가장 탄소 배출이 적은 사육 기간이 얼마, 어떤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농물을 얕게 되면 탄소 배출이 적게 된다. 그런 것들도 기술을 통해서 농업주어 탄소 배출, 탄소 중립에 앞장서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농촌에서의 에너지 문제, 미래 실증 사업도 농촌에 맞는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농형 태양광, 간척지에 나오는 태양광 이런 것들도 그동안 산림을 깎고 만들지 않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요.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 용수관리 스마트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과제들이 이런 과제들이었고요. 그렇게 만약 이렇게 되면 농촌 경제도 안정이 되고 식량도 확보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추진하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과제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인수위가 꾸려지고 있는 중이라 각 당에서 나온 공약 특히 이제 당선된 당 쪽의 공약을 보면서 저희가 이행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을 때 크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방향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들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